교수님은 국문학자로서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감회가 어떠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소식 들었을 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충격이었고, 시간이 흐르니까 아주 반가웠습니다. 내 생애에서 이런 경사를 다 보는구나 싶었거든요. 마침 최근에 이제 로제의 아파트가 막 유행이어서, 야, 참, 이런 일이 다 있다니 그러다가, 더불어서 이 한강까지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참 한국 문화라는 것이 장르는 다르지만 굉장히 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말을 쓸 수 없는 시대가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 거의 우리말로 시를 쓰는 게 죄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시를 쓰는 게. 그리고 우리말보다 영어와 외국어가 더 마치 좋은 언어인 것처럼 추앙하기도 했죠. 근데 사라질 뻔했던 한국어 내지는 뭔가 좀 영어나 다른 외국어에 비해서 좀 부족한 언어인 것처럼 취급되는 한국어로 쓴 문학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문학자를 떠나서 이건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날이 다 오는구나, 그런 감회가 있었고요. 단지 한강 작가만의 영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문학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더 올라가겠구나. 여러분은 잘 모시겠지만 2011년도에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가 영어로 번역되어서 북미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2011년도에 신경숙의 소설이 그렇게 번역되는 것도 놀라웠지만, 근데 달리 말하면 뭡니까? 이게 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든 한강의 이 노벨문학상 수상의 뒤에 뭐가 있는 걸까요? 번역입니다. 이게 번역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강조되어야 되는 게 번역의 힘이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문학번역원이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번역가를 키워내는 게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번역은 언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화를 다시 다른 언어로 바꿔내는 게 번역이거든요. 달리 말하자면 한국의 참 위상이 많이 올라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계명대 재학 중인 김주환입니다. 교수님 한 명의 이제 인문학도로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러면 인문학부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24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에 선정되면서 이제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선정 이유를 역사적 상처에 직시하며 이제 인간의 삶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 강렬한 시적 산문, 이러한 평가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사실은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면 이게 어떤 말인지 더 이해될 수 있겠는데, 지금 질문자의 질문처럼 스웨덴 할리몬에서 이 한강의 노벨 문학 선정하면서 역사적 상처를 직시했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슬라이드로 봤지만 제주 4.3이라든지 광주 5.18을 이야기했다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상처를 직시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삶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란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한강이 그려내는 그 소설 속의 인간들은 단지 역사적 폭력에 그냥 상처 입는 게 아니라 상처를 입어도 너무나 심각하게 입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그 영향이 그냥 미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아까 그러한 용어로 말씀드렸던 게 심리적 트라우마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적 산문은 뭐냐 하면 그러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상징을 설정한다거나 굉장히 그 어떤 어조라든지 분위기상에 있어서 좀 고유한
장소성, 인간성들을 환기시켜낼 수 있는 문체로서 이렇게 서술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사실주의적으로 이렇게 막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인물의 반응을 마치 하나의 장면처럼, 그래서 독자가 읽었을 때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강 작품을 읽고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읽고 그 어느 장면이 나에게 이런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한다. 그 그림에 어떤 소년이 나오고 아니면 나이 든 엄마가 나오고 뭔가 막 눈이 내리고 정말 길은 다 막혀 있고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걸 그걸 우리가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시적 산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의 시처럼 우리가 보통 시를 배울 때 이미지란 말을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한강의 산문은 매 문장이나 많은 어떤 그 서술들이 우리 청년 패널들에게 분명히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요. 어두운 골목 아니면 눈 내리는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굳이 언어로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냥 독자에게 마치 시처럼 쫙 이렇게 떠올라도 나는 잘 읽어낸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확실히 한강 작가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다른 선배님 작가님들 계시잖아요. 예. 뭐 항상 흔히 노벨상 후보로 항상 거론되는 이제 고은 시인이나 아니면 황석영, 이청준 같은 작가들이 수상하지 못하고 또 이번 세대 다음 세대인 한강 작가가 받게 된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좀 항상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된 작가들이 있죠. 사실은 더 이전에 김동리 작가가 그 무녀도를 장편으로 만든 을화란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뭐 시인 고은, 황석영, 뭐 이청준 이런 분들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독자들은 아예 한강이 받아야지 왜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배경에는 고은, 황석영, 이청준만이 아니고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운 작가들 아니면 문학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록가들의 언어에 뒤이어서 한강의 언어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저 작가들은 문학성이 부족하고 한강이 우수해서가 아니고 어느 작가의 영광 뒤에는 어떤 이들의 애씀이 있는 거다. 그 애씀과 연결되어서 누군가가 보다 더 비약적으로 돋보이는 거지 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강만 이렇게 돋보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 영광 뒤에는 누군가 애씀이 있음을 알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또 슬라이드에서 말했지만 고은, 황석영, 이청준에 비해서 한강은 보다 더 보편적 맥락으로 읽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석영, 뭐 고은, 이청준은 보다 더 한국적 맥락이 있어. 소설 속 문학 세계 속에 한국적 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한강 작가는 이 선배 작가들의 언어에 뒤이어서 소설을 썼지만 또 선배 작가들과 다른 보다도 보편적으로 읽힐 수 있는 서술, 문체, 설정 이런 게 이제 있고 이런 게 바로 서구 독자들에게 많이 좀 선호되는 스타일이라고 보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강도 읽고 뭐 황석영도 읽고 이청준도 읽고 또 한강의 동시대 작가들도 읽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예. 그럼 혹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통해서 되게 한국이 조금 요즘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고 그 이유가 좀 아무래도 한강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조금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좀 한강의 작품이 종종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제주도 4.4 사건 같은 한국 현대사를 좀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문학 평론가로서의 교수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발제할 때 어느 정도 했지만 더 보충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그냥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한강을 떠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기뻐해야 될 일에는 먼저 기뻐하는 청년이면 좋겠어요. 기뻐해야 될 일에 먼저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같이 슬퍼하는 게 나는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는 한강을 비판하기 전에 보다도 이 경사에 대해서 더 기뻐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한강의 작품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문학입니다. 이거는 한강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한강은 문학자 중에서도 굉장히 시적인 산문을 쓰는 작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연적이지 않은 플롯으로 소설을 쓰고, 한강 작품을 우리가 읽을 때 줄거리 요약이 안 돼요. 그건 개연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대신 이미지가 이렇게 연상될 수가 있겠죠. 어떤 이미지들이.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한강의 작품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비판하는 주장 중에는 오히려 그 주장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분들의 주장 중에는 4.3과 5.18의 국가폭력이 없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국가폭력이 없었는데 한강 작가가 왜 국가폭력이 있었다라고 읽히게 소설을 썼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청년 패널들이 그러한 비판을 읽을 때 이게 어떤 맥락의 비판인지 좀 헤아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요. 그리고 문학 장르는 먼저 문학 장르의 성격을 이해해야 되는데, 문학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거나 재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복잡성 내지는 인간 감정의 복잡성이라든지 경험의 복잡성을 예술적 상상력과 예술적 해석으로 그 사건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강의 4.3이고 한강의 광주지, 한강이 일반적인 역사학으로서의 제주의 4.3이나 광주의 5.18을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문학이 역사적 사실에 종속되어야 생각하진 않아요. 문학이 역사적 사실에 좀 종속되는 건 아니다. 문학은 문학이고 역사는 역사이지, 문학 작품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왜곡했다라는 비판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아까 하나 예로서 김훈의 칼의 노래를 우리가 읽었을 때 그게 임진왜란을 왜곡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걸 읽으면 우리는 너무나 이순신이 불쌍한 거예요. 다들 역사학에서는 영웅 그러는데 김훈이 그려내는 이순신은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문학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정서에 대해서 보다 더 이야기해 주는 장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집을 샀다, 어떤 작품을 샀을 때 역사적 사실을 알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그런 계절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무엇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어떤 그런 비유가 주는 인간 삶의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읽는 것이. 그리고 문학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러니까 한강은 그 소년이 작별하지 않는다와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한강은 채식 주제를 통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굉장히 그 질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낯설고 그 소설이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년이 온다는 도청에 끝까지 남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문제학 열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6살. 그 문제학 열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문제학 열사는 왜 집에 가지 않고
남게 되었을까? 영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강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피하지 않음을 선택한 한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읽어서 지식이 키워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한 공부,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문학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아직은 약간 더 기뻐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역사적 사실 논쟁보다는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물어보는 장르이구나. 그렇게 알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한강의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등 이러한 작품들이 이 작품의 어떠한 점이 세계의 문학 평론가들에게 이렇게 많은 찬사를 받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찬사를 안 해도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찬사와 비평을 떠나서 읽어봐야 돼요. 한 편이라도 어떻게 꼼꼼하게. 그리고 그 작품이 나한테 주는 감정이 뭔지 좀 의식해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할까? 채식주의자를 읽는데. 그 다음에 세계적 찬사를 어떻게 이게 나오고 있는지 보면 훨씬 더 재밌게 이 한강에 대한 독서가 되겠죠. 채식주의자는 되게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이거는 뭡니까? 주인공 영애가 육식을 거부하죠. 근데 육식을 거부하는 어떤 설정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영애가 육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소설에서 어떤 날부터 육식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해요. 자, 이건 단순하게 식습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먹는 거, 우리 입는 거, 우리 자는 방식 굉장히 사실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고생한 적 많아요. 우리가 급식 먹을 때 학교에서 자라올 때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 것도 먹어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반찬인데 막 엄마 아빠가 먹으라고 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자라다 보니까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이제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영애란 여성이 식습관이 바뀐 게 아니고 말하자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우리는 좀 튀면은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개성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한국인들에 대해서 좀 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래요. 그렇죠? 개성 그러는데 좀 개성처럼 개성을 표현하면은 좀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시선을 받게 돼요. 그게 심해지면 뭡니까? 폭력이죠. 그런 게 심해지면 폭력이에요. 이거 먹어서 안 돼? 이거 먹어야 돼? 라는 이야기가 좀 세게 나오는 게 채식주의자예요. 세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영애는 이 문제가 식습관이 아니고 사회적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관습이 싫은 거예요, 영애가. 육식을 먹어야 되는 사회적 관습이 싫은 건데 그렇지만 영애가 소설에서 막 저항하지는 않아요. 어떤 충격적인 장면이 있냐면 가족들이 강제로 고기를 먹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가족이 더 상처를 주죠, 가끔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매너를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장면을 보면 아주 그냥 정말 강하게 탓하면서 영애를 막 고기를 먹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은 사실은 사실주의적 장면은 아니에요. 굉장히 상징적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런 장면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을 있을 수 있지가 아니고, 그래, 이 장면은 한국 사회의 어떤 일방적인 문화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아니야, 해야 돼. 먹어. 이렇게 입어. 이렇게 입지 마.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내면 되는 거고, 아마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이유는 영애라는 인물이 굉장히 그런 영애의 그 육식 거부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많은 세계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그렇게 이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세계적인 평가를 떠나서 한번 꼭 기회가 되면 그 채식주의자는 길지 않습니다. 한번 사실은 그게 연작 소설 중에 일부인데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뭘 먹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먹지 않았을 때 어떤 요구를 받은 적이 없나? 아니면 거꾸로 나는 누구에게 이거 먹어 한 적은 없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시적인 문체, 상징적인 설정을 통해서 몰입감 있게 아마 읽게 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한강 노벨상 문학상 관련된 질문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좀 드렸고, 지금부터는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강의 작품 세계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구체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2016년도에 작가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할 때 당시 심사평에 따르면 이 소설은 간결하면서도 불안정하고 아름답게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강의 그 책을 읽다 보면 상징적인 설정과 사건들을 통해 인간의 내면의 갈등을 잘 표현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이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고 난한 여성주의적 작가로 느낌이 드는데 한강의 작품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징적인 설정이라든지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인간 내면에 대한 갈등 묘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패널의 그 이야기처럼 좀 난해하다 느낌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난해함은 나쁜 감정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읽다가 난해하다라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감정들이 들 때 그거는 솔직한 감정이에요. 그렇죠? 왜 그걸 감추고 뭐 이해되었다라는 것보다는 난해하다라고 보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일상 언어보다 문학 언어 해석이 어려워요. 일상 언어에는 이게 상징과 은유가 있으면 안 되죠. 일상 언어에. 일상 언어는 정보 전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 내일 뭐 반월당역에서 우리 2시에 만나. 그건 정확한 정보 전달이잖아요. 일상 언어에는 상징과 은유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학 언어는 달라요. 문학의 언어는 정보 전달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독자의 해석. 근데 독자 해석은 어떤 언어로 소설되었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상징이라든지 은유로 소설되었을 때 독자는 더 해석하고 싶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앞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몇 번이 있을까요? 이 앞에 지나가는 뭐 724번이 있다고 해봐요. 724번이 안 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정류장에서 오지 않는 724번이요 이렇게 해봤다고 해봐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왜 쳐다봐요? 일상 언어로 말 안 해서 그래요. 오라는 건 리듬이죠. 오지 않는 하나의 시적인 운율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렇죠? 근데 일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말하자면 문학 그렇지만 바꿔 말해서 문학의 언어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상징과 은유가 굉장히 필요하고 소설에서는 플롯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감추면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소설은 칼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한강 작가는 상당한 상징과 비유와 이런 것 시적인 문체로 소설을 쓰기 때문에 우리 청년 패널들이 볼 때 난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고기 좋아하잖아요, 지금. 다들 고기 좋아하는데 육식 거부하는 인물이 나오면 나는 뭐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 한강 작가는 불편하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친숙하지 않게 쓴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친숙하지 않음과 낯섦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때로는 질문일 수도 있고 문학의 스타일로서 주는 그러한 불편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난해한 이런 말은 괜찮다. 그렇지만 자꾸 문학 읽기를 훈련하면서 그러한 난해함들 여러분들이 좀 줄여나가는 독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